프롤로그. 리모컨 버튼을 무의미하게 누르던 손가락이 멈췄다. 채널이 돌아가다 멈춘 곳은 TV 진품 명품이었다. 굳이 돌릴 이유도 집중해서 볼 이유도 없는 그런 프로그램. 아, 정말. 당신은 취향도 꼭 늙은이 같다니까. 소파 반대편 끝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아내. 지영이 핀잔을 줬다. 나는 대꾸할 기운조차 없어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다. 어머니의 49제가 지난 지 고작 일주일.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다. 아니,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그랬나? 그때였다. 화면에 익숙한 물건이 나타난 것은 때가 꼬질꼬질 묻고 군데군데 찢어지기까지 한 낡은 팔폭 병풍. 어머니 방 한구석에서 먼지만 뒤집어 쓴 채 자리만 차지하던 애물단지였다. 어머, 저게 저기 왜 나와? 푸아. 지영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박장대소를 했다. 그녀는 보란듯이 깔깔거리며 말했다. 저거 내가 내다 버린 거잖아. 엿장수한테 3만 원 쳐주고 팔았나? 집안 냄새만 배고 꼴 보기 싫어서. 속이 다 시원하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 지영이 고물상 트럭을 불러 세우던 그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만 봤던 내 모습도. 그런데 화면 속 감정위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웅성거림, 탄성, 조심스럽게 병풍을 매만지는 흰 장갑. 이 그림은 놀랍게도 단원 김홍도의 말년 필치가 분명합니다. 특히 알려지지 않은 마지막 폭의 금강사군첩은 지영의 웃음소리가 서서히 멎어갔다. 그녀는 어느새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TV 앞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감정위원의 마지막 한마디가 거실을 울렸다. 자, 최종 감정가 공개합니다. 50억 원입니다. 50억. 그 숫자가 지영의 귓가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나 보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외마디 비명이었다. 두 눈을 허옇게 뒤집은 지영의 몸이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내가 거실 바닥으로 쓰러졌다. 나는 쓰러진 아내와 TV 화면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화면 속에서 50억짜리 병풍은 어머니의 침묵처럼 고고하게 빛나고 있었다. 1장. 먼지 쌓인 유산. 어머니의 49제가 지난 첫 주말이었다. 가을비가 내린 뒤라 공기가 제법 쌀쌀했다. 나는 소파에 몸을 묻은 채 그저 창밖의 앙상한 나뭇가지만 쳐다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무언가를 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만 있을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의 무거운 침묵을 깼다. 아내 지영이었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은 채 못마땅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늘 어머니 방 정리하기로 했잖아. 잊었어? 언제까지 그 퀴퀴한 냄새를 맡고 살아야 되는데? 잊을 리가. 지난 며칠간 지영은 어머니 방 정리를 노래처럼 불렀다.
마치 내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까지 지워버리려는 사람처럼 나는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다. 아내와의 갈등은 피곤하다. 그저 그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지난 몇 년간 내가 터득한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 어머니의 방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앞에서는 특유의 냄새가 났다. 오래된 나무와 먼지, 그리고 희미한 양 냄새가 뒤섞인 어머니의 냄새. 나는 잠시 문고리를 잡은 채 망설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문이었다. 뭐해? 안 들어가고. 지영이 등을 떠밀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묵직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방은 생각보다 더 스산했다. 어우, 냄새. 환기부터 해야겠네. 지영은 코를 막으며 창문부터 활짝 열었다. 찬 가을바람이 훅 끼쳐 들어오며 낡은 커튼을 흔들었다. 방 안의 풍경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손때 묻은 자개장, 빛바랜 벽지, 그리고 평생을 기워 입으셨던 낡은 옷가지들. 이건 다 버려야겠다. 입을 사람도 없는데. 지영은 옷장 문을 열고 어머니의 옷들을 꺼내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다. 마치 쓰레기를 내버리듯. 나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다. 시선이 닿은 곳에는 작은 바느질 고리가 놓여 있었다. 어린 시절 내 옷에 달아빠진 팔꿈치를 꿰매주시던 어머니의 구분 등이 떠올랐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당신은 거기 멀뚱히 서서 뭐해? 저기 구석에 저 병풍 좀 내와봐. 저게 제일 큰 짐이야. 자리만 차지하고. 지영이 턱으로 가리킨 곳. 방구석에 흉물처럼 접혀있던 낡은 팔폭 병풍이 있었다. 어머니가 왜 그걸 그토록 아끼셨는지 나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저 낡고 거추장스러운 물건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내가 병풍을 거실로 끌고 나오자 지영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거부터 치워버려야 속이 시원해. 그녀는 망설임 없이 스마트폰을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고물상이었다. 여보, 그래도 저건. 뭐? 저게 뭐? 당신 저거 쓸 거야? 아니잖아. 그럼 버리는 게 맞지. 집값 떨어지는 소리 안 들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안 했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멍하니 먼지 쌓인 병풍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지영이 부른 고물상이었다. 허름한 트럭을 몰고 온 남자는 겉보기엔 평범한 엿장수 같았다. 이거랑 저기 저것들에서 얼마 쳐주실 건데요? 지영은 팔짱을 낀 채 도도한 말투로 물었다. 고물상 남자는 병풍을 쓱 훑어보더니 심드렁하게 말했다. 에이, 사모님. 이건 돈 주고도 안 가져가요. 그림 다 찢어지고. 이거 그냥 가져가서 땔감으로나 써야 할 판인데. 다른 고물이랑 쳐서 3만 원. 더는 못 드려. 3만 원이요? 에이, 너무 짜다.
5만 원은 주셔야죠. 아유, 사모님. 이거 가져가는 기름값도 안 나와요. 몇 번의 실랑이가 오갔지만 지영의 관심은 가격이 아니었다. 그저 빨리 이 물건을 집에서 치워버리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인 사람처럼 보였다. 알았어요, 알았어. 3만 원에 해요. 대신 지금 당장 싹 다 실어 가세요. 눈앞에서 안 보이게. 결국 병풍은 3만 원이라는 헐값에 팔려나갔다. 고물상 남자가 병풍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 순간 그의 눈빛이 잠시 병풍의 그림 어딘가에 머무는 것을 본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착각이었겠지. 트럭이 굉음을 내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것을 나는 베란다에서 말없이 지켜봤다. 어머니의 마지막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자, 이걸로 저녁에 커피나 한잔 해야겠다. 지영은 손에 쥔 꼬깃꼬깃한 3만 원을 흔들어 보이며 후련하다는 듯 웃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한 공허함만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또다시 그렇게 도망쳤다. 2장 3만 원의 만찬. 병풍이 사라진 어머니의 방은 이제 텅 비어버린 내 마음처럼 황량했다. 나는 그 빈 공간을 차마 마주할 용기가 없어 주말 내내 거실 소파 위를 뒹굴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아내에 대한 무력감이 납덩이처럼 나를 짓눌렀다. 그런 내 속도 모르고 지영의 목소리는 유난히 들떠 있었다. 당신 그렇게 칙칙하게 있지 말고 씻어. 오늘 오호동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 예약했으니까. 무슨 레스토랑? 난 생각 없는데. 누가 당신 생각 물었어?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기로 했으니까 운전이나 하라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우울해하는 며느리 위로해준다고 모이는 자리인데 남편이 되어서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안 그래? 기가 막혔다. 우울한 건 난데 위로가 필요한 건 난데. 지영은 어느새 내 감정 위에 자신의 감정을 더 씌우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의 세계에서 나는 그저 배경처럼 존재할 뿐이었다. 결국 나는 며칠째 입던 트레이닝복을 벗고 가장 무난한 셔츠를 꺼내 입었다. 또다시 저항 한번 못하고 그녀의 운전기사가 되기 위해.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레스토랑은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세계였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 대리석 테이블, 영어로만 쓰인 메뉴판. 나는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사람처럼 어색하게 자리를 지켰다. 곧 지영의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하나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지영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의 가방과 시계를 칭찬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어머, 지영아. 너 200세로 샀구나. 예쁘다. 아, 이거? 남편이 이번 출장 다녀오면서 사왔네. 자긴 이런 거 하나 안 사주고 뭐한대? 화살이 내게로 향했지만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저 어색하게 웃어 보일 뿐. 다행히 그들의 관심은 금세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참, 지영이 너. 시어머니 상 치르느라 고생 많았겠다. 한 친구가 위로랍시고 던진 말에 지영의 연기가 시작되었다. 어우, 말도 마.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까짓 유품 정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 지영은 마치 대단한 희생이라도 한 사람처럼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내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냈다. 제일 골칫거리가 뭐였는 줄 알아? 방구석에 처박힌 웬 낡아 빠진 병풍. 냄새는 또 어찌나 나던지. 먼지는 또 어떻고. 그녀는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까지 하며 과장되게 몸서리를 쳤다. 친구들은 어머 어떻게 고생했네라며 맞장구를 쳤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게? 바로 고물상 불러서 치워버렸잖아. 그 양반이 땔감으로나 쓴다고 안 가져가려는 걸 내가 사정사정해서 3만 원 쥐어주고 보냈다니까. 잘했네, 잘했어. 그런 건 빨리 치워버려야 집안에 우환이 없어져. 3만 원이면 그냥 버린 거나 마찬가지네. 그래도 속은 시원했겠다. 친구들의 말에 지영은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마치 큰 공이라도 세운 장군처럼. 나는 포크로 접시 바닥만 긁어댔다. 음식에서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인생이, 어머니의 시간이 저들의 입안에서 안주거리처럼 질겅질겅 씹히고 있었다. 화가 치밀었다. 당장이라도 테이블을 뒤엎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만해. 당신들이 뭔데 우리 어머니를 모욕하는 거야. 하지만 내 입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 테이블 밑에서 나도 모르게 꽉 쥔 주먹만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수십만 원짜리 식사가 끝났다. 나는 이 끔찍한 자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활용점정을 찍었다. 얘들아, 오늘 브런치는 내가 쏜다. 그녀는 우아하게 지갑을 꺼내들며 친구들을 향해 윙크를 날렸다.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님이 꽁돈 3만 원 주고 가셨거든. 푸아. 어머, 지영이 너 정말 못 말린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용돈 주고 가셨네. 레스토랑 안이 그들의 경박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오는 차 안 지영은 연신 콧노래를 불렀다. 친구들과의 수다로 한껏 에너지를 충전한 모양이었다. 나는 운전대만 잡은 채 입을 굳게 다물었다. 라디오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그때였다.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린 것은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따위가 아니었다. 아내 박지영이라는 인간에 대한 처음으로 느껴보는 선명한 혐오감이었다. 3장 진품명품. 그날의 3만 원짜리 만찬 이후 나와 지영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아니, 원래부터 존재했던 균열이 더 이상 메울 수 없을 만큼 벌어진 것이리라. 지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명품 잡지를 뒤적이고 친구들과 통화하며 시시덕거렸다. 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의 무늬만 세며 시간을 죽였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아내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나 자신의 무력함이 뒤섞여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모든 것이 결정된 운명의 그날, 디데이가 밝았다. 나는 그날도 어김없이 소파와 한몸이 되어 있었다.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멈춘 곳에서 진품 명품 예고편이 나오고 있었다. 이번 주 세상을 놀라게 할 국보급 의뢰품이 찾아옵니다. 성우의 과장된 목소리와 함께 여러 물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 찰나의 순간 내 눈에 익숙한 형체가 들어왔다. 분명 어머니의 병풍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설마 아니겠지. 세상에 저런 병풍이 하나뿐일 리가. 나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불안한 마음을 억눌렀다. 저녁이 되고 나는 나도 모르게 TV 앞에 앉아 진품 명품이 시작하기를 기다렸다. 지영은 내 옆에 누워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아직도 저런 거 봐. 지루하게. 그녀의 핀잔을 배경음악처럼 흘려들으며 나는 화면에 집중했다. 몇 점의 도자기와 고서가 지나가고 마침내 그 물건이 등장했다. 의뢰인이 조심스럽게 풀어놓은 병풍은 누가 봐도 며칠 전 우리 집을 떠나간 바로 그 병풍이었다. 어머, 저거. 푸아. 저게 저길 왜 갔대? 진짜 웃긴다. 지영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그녀는 게임을 멈추고는 몸을 일으켜 화면을 손가락질했다. 내가 엿장수한테 3만 원 주고 팔아버린 거. 저걸 누가 의뢰했대? 고물상이 재미 삼아 나가봤나 보네. 감정가 3만 원 나오면 대박이겠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다만 마른 침을 삼키며 감정위원들의 표정을 살필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모두의 표정이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한 감정위원은 안경을 고쳤으며 병풍 앞으로 다가섰고, 다른 위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동료와 소곤거렸다. 이 그림은 백발의 감정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손끝이 병풍의 마지막 폭 산수화가 그려진 부분을 향했다. 단원 김홍도의 말년 화풍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바 없는 단원의 마지막 금강사군첩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김홍도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지영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무슨 소리야? 저런 허접한 그림이 무슨 김홍도. 감정위원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그림의 필치, 낙관의 위치, 심지어 병풍을 만든 나무의 재질까지. 모든 것이 조선 후기 최고의 걸작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마침내 사회자가 긴장된 목소리로 외쳤다. 자, 그럼 스튜디오를 충격에 빠뜨린 이 병풍의 최종 감정가 공개합니다. 북소리가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지영은 두 손을 모은 채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탐욕과 공포가 뒤엉켜 있었다. 50억 원입니다.
7. 그 순간 지영의 입에서 억 하는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두 눈이 허공을 향하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렸다. 쿵. 아내가 거실 바닥에 쓰러졌지만 나는 달려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내 시선은 오직 TV 화면 속 50억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은 채 고고하게 서 있는 어머니의 병풍에 고정되어 있었다. 다음 날은 모든 것이 혼돈이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지영은 충격으로 인한 실어증 증세까지 보였다.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병원과 집으로 갔다. 머릿속에는 오직 50억이라는 숫자와 어머니의 무표정한 얼굴만이 떠다녔다. 그때였다. 초인종이 울린 것은 문을 열자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낯설지 않았다. 며칠 전 병풍을 3만 원에 사갔던 바로 그 고물상이었다. 저, 혹시 이선우 선생님 되십니까? 그는 며칠 전에 허름한 작업복이 아닌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다. 자신을 고미술상 김진명이라고 소개한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 댁에 귀한 물건을 모르고 가져왔습니다. 그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처음 병풍을 봤을 때부터 심상치 않은 물건임을 직감했지만 확신할 수 없어 일단 가져왔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간의 감정 끝에 국보급 보물임을 확인하고 방송에 의뢰하여 가치를 공인받은 것이었다. 이 병풍은 돈으로 가치를 따질 물건이 아닙니다. 한 집안의 유산을 넘어 우리 민족의 유산입니다. 당연히 본래 주인께 돌려드리는 것이 제 양심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을 감정 수수료와 사례비 일체를 거절하며 병풍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밀었다. 나는 그를, 김진명이라는 남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3만 원의 어머니를 팔아넘긴 아내와 수십억의 이익을 눈앞에 두고도 양심을 지키기 위해 나를 찾아온 한 남자. 그의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무기력하게 방관했던 지난날의 내 모습이 경멸스러웠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야 제가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김진명 씨가 돌아간 후 나는 거실에 홀로 서서 창밖을 보았다. 차가운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내 마음속을 짓누르던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었다. 사장. 금강사군첩의 진짜 주인. 며칠 후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다. 묵직한 원목 테이블과 딱딱한 가죽 의자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지난 수십 년간 나를 짓눌렀던 안개가 거친 기분이었다. 두 가지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는 나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호했다. 첫째, 저희 어머니 유품인 금강사군첩 병풍에 대한 모든 권한입니다. 이 병풍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한 여사의 이름으로요.
그리고 기증에 따른 모든 보상금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사회에 환원할 생각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50억이라는 돈의 향방을 결정하는 사람치고는 내 행색이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이리라. 그리고 둘째는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아내 박지영 씨와의 이혼 소송을 준비해 주십시오.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나는 그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길까지 모욕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가정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재산 분할은 물론 위자료까지 청구할 생각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여자의 남편으로 살 생각이 없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오랜 시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것 같았다. 퇴원한 지영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평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내 눈치를 살피며 비굴하게 웃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낯간지러운 아양을 떨었다. 여보, 그 병풍 말이야. 우리 거 맞지? 그럼 이제 우리 50억 부자 되는 거네. 당신 회사 그만둬도 되겠다. 우리 이제 강남 가서 살까?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나는 밥을 먹다 말고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병풍, 당신 거 아니야. 뭐? 무슨 소리야? 내가 발견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어머니를 경멸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낡고 하찮게 여겼던 당신 입에서 나올 소린 아닌 것 같은데. 내 싸늘한 대답에 지영의 얼굴이 굳었다. 회유가 통하지 않자 그녀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선우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당신이랑 나 평생 먹고 놀아도 다 못 쓸 돈이라고. 당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인데 이걸 마다하겠다고. 선물. 어머니는 돈을 남기신 게 아니야. 사랑과 가르침을 남기신 거지.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가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발악을 더 이상 들어줄 가치도 이유도 없었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 밖에서 지영이 악을 쓰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박물관 측과 장학재단 설립 서류를 검토할 뿐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지영에게 다가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혼 합의서였다. 이게 뭐야? 지영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읽어봐. 재산분할 목록까지 상세히 적어놨으니까.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다신 안 그럴게. 제발. 50억, 아니 10억, 1억이라도. 제발. 그녀는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나는 차갑게 그녀를 뿌리쳤다. 아, 참고로 금강사군첩은 어제부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이 됐어. 어머니 이름으로 기증 절차 모두 끝났고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50억은 이제 세상에 없는 돈이야.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향했다. 등 뒤에서 지영의 절규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처절하게 터져나왔다. 한때 내가 사랑했던, 그러나 이제는 혐오만이 남은 여자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나는 문을 열고 집을 나섰다. 쌀쌀하지만 상쾌한 가을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진정한 유산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다. 에필로그. 어머니의 묘에 다시 찾았을 땐 계절이 바뀌어 있었다. 모든 것이 얼어붙었던 그해 가을과 겨울이 지나고 언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었다. 나는 묘비 앞에 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저 왔어요. 바람이 불어 내 목소리를 멀리 흩뜨렸다. 나는 묘비 앞에 쭈그리고 앉아 묘비에 새겨진 어머니의 이름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 지영 씨와는 얼마 전에 완전히 정리됐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 병풍, 금강사군천 말이에요.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아주 좋은 자리에 놓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유산을 보고 감탄한대요. 진작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이었다. 어머니 이름으로 만든 장학재단에서 얼마 전에 첫 장학생이 나왔어요. 어머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이래요. 어머니가 남기신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살아생전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잡아드리지 못했던 어머니의 손. 그 손에 담겨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나는 무릎에 흙을 털고 일어섰다. 더 이상 과거의 무기력한 이선우는 없었다. 어머니.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의 진짜 아들이 된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따스한 봄 햇살이 어머니의 묘비와 내 어깨 위로 고요히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